안녕하세요. 경제와 투자 깍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시리즈 편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만들려고 하다 보니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1편에 이어서 2편까지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도 하반기의 경제 전망, 그리고 주식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1편으로 20년도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 20년도 하반기에 세계 경제는 과연 이 도미노 하락으로 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와 반대로 또 단기 침체로 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이번 시리즈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찐 구독자 형님들 항상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댓글은 제가 일일이 하나씩 늦게라도 좀 다 읽어보는 편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이라면 댓글도 한 번씩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서로 생사 확인도 하고 소통도 하고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서두에 헛소리로 또 3000%로 빠지려고 하는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은 공짜, 좋아요는 손가락 까딱 한 번, 알람 설정은 2번, 3번 해주시고요. 일단 있는 그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반기 시장을 그냥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그럼 아마도 이렇게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반기 금융시장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가 기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기 회복은 매우 더딜 것이고, 특히나 신흥 국가와 특정 산업 섹터는 기업 부도 위험 신호가 계속 터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다시금 미중 패권 정쟁이 다시 불거지고 보호무역주의도 다시금 이렇게 기지개를 펼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 침체로 충분히 이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단순히 하나 둘만의 생각이 아닌 대중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허나 다만 저의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촉발된 이런 경제 위기가 이 과거 1930년대 대공황과 미국 금융위기, 08년도 금융위기 수준으로의 이런 극단적인 이런 장기 침체로 진행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3년에 걸친 이런 장기 계단식 하락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면의 이런 1차 회복은 과거 이런 시기에 그냥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근본 이슈는 이 과거의 전통적인 침체와는 매우 다르다라고 주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반기에 정말 이렇게 계단식으로 주가가 이렇게 내리꽂을 것인가, 아니면 일정 부분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재차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1940선에서 지금 2000선 근처까지 온 지금 나름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어 온 국면 속에서 각종 이렇게 리스크가 대두되는 시점에서 일정 부분 조정의 폭이 이런 식으로 깊을 수는 있어도 저는 이 조정의 폭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이렇게 극단적인 현상으로 전 저점까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줄곧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번 경기 위기 사태는 과거의 전통적인 사태와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과거에는 보통 부채가 축소되면서 디플레이션 불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런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질병에 의한 일시적인 수요 중단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면이 경기 침체인 것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지만, 주저하지 않는 이런 적극적인 정치 대응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아마도 슬기롭게 극복을 시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 극단적인 비관론을 가지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투자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복원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잇따라 발표되는 실물 경제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최악이죠. 그럼 왜 이 실물 경제는 완전 최악인데 주가는 회복을 할까? 우선 잇따른 이런 주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라보는 걱정은 여전하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과거의 대공황과 과거의 금융위기 수준의 장기 대침체를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뭐 차 포 다 떼고 주가 있는 그대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이번 코로나 팬데믹 발생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역사적인 경기 대침체 수준으로 이렇게 낙폭을 보였지만 역시나 시장은 이렇게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나름 긍정적으로 시장을 보려고 하는 저조차도 이번 반등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을 해주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나스닥의 경우 이 연초 이후보다 이렇게 더 플러스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그래서 이미 이런 걸 보면서 코로나 사태는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유동성 및 신용 경색 지표도 눈에 띄게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미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과는 달리 실물 지표는 그야말로 이미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죠. 뭐 IMF는 2020년 전 세계 GDP 성장률 마이너스 3%, 미국은 뭐 마이너스 5.9%를 명시하면서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경기 충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실업률은 예측건데 이번에 가장 높은 실업률을 한 번 더 깰 것 같고요. 그래서 4월에 14% 수준이었다면 5월에는 제가 보기에 한 20% 수준까지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지표면 보게 되면 실물 경제 상황은 상당히 녹록치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경기 대침체가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결국 이 조정을 하더라도 이게 단기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이 장기로 갈 것이냐 이게 아무래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단기 조정이 온다면 어느 자산 중에 조정 없이 가는 자산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국 이런 추세가 장기 침체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가 결국 문제가 되겠죠. 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단기 조정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고요. 금융시장에서 뭐 하루 몇 프로 떨어졌다고 호들갑 떨 필요는 없지만 이게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도미노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렇게 내리꽂는 장기 흐름이 펼쳐진다면 그냥 계좌가 그냥 녹아내리겠죠. 그래서 과거의 장기 침체 시절에도 대공황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 시절에도 단기 1개월, 2개월의 이런 주가 급반등은 언제든지 이렇게 나타났다는 점이고요. 그런데 이런 단기 주가 급반등을 뒤로하고 장기 침체가 이렇게 현실화되면서 주가는 장기 하락세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주가 반등만으로는 여전히 안심하기 힘들고 각종 전문가들마저도 장기 침체를 노래를 부르고 있는 형국이죠.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단언하기도 또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과연 이 장기 침체인가, 이 단기 침체인가 이 부분에 대해 제 생각을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과거 대공황 시기와 금융위기 시기는 왜 장기 침체로 이어진 것일까? 그 이야기 하기를 앞서서 또 부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채를 뭐 무조건적으로 도구로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결국 부채를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현상이고요. 그리고 과거 금융위기의 장기 침체로 이뤄진 결정적인 이유는 민간 부분에서 터져나온 부동산발 이런 가계부채가 그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런 가계부채가 이런 부채의 구조조정을 통한 디버레이징 이런 즉 부채 축소에 나서게 되면서 그동안 이렇게 가인 투자와 가인 부채로 인해서 이렇게 자산의 버블이 쌓이게 되고 이렇게 민간 부채 부분에 이렇게 문제가 빵 터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부채 축소, 디버레이징에 나서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장기 침체가 불가한 것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 구원투수로 연준이 결국 민간 부채를 다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경기 회복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결정적으로 장기 침체로 이어진 결정적 요인은 가계부채의 이런 막대한 증가, 이런 막대한 증가로 인한 이때 당시에 이 부채가 폭발을 했고 버블이 터지면서 발생한 이런 디버레이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경제의 곳간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에 지원을 해주거나 도와주기보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문제를 삼고 자금을 뭐 우리가 좀 지원해주기보다는 약간의 그 책임을 묻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런 경제 상황의 심리에도 악영향을 끼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채 축소가 갑자기 진행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채를 늘려가면서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고 경제를 이끌어 왔는데 이런 부분이 갑자기 이렇게 긴축되어 나타난다면 결국 경제는 쇼크를 먹을 수밖에 없고 일시적으로 성장을 할 수도 없고 디플레이션 불황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가게 뭐 골목 가게라고 할지언정 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투자가 이렇게 이뤄지면서 이런 식으로 돈이 이뤄지는 형태를 띄워야 하는데 뭐 투자도 없고 돈도 안 들고 부채가 축소되는 상황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이는 결국 장기 침체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이런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것이 뭐 만약에 기업이 아니고 가게가 해당이 되면 더 심각하고요. 그래서 과거를 보더라도 이런 부채 조정이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공황은 뭐 한 40개월 이상 장기 침체를 겪고 금융위기 때는 뭐 한 18개월 이상 뭐 장기 침체를 겪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형국인가요? 이 정부 부채는 지속 증가하고 있고 게다가 이 민간 부채도 지속적으로 또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침체는 과거의 이런 버블 국면과 매우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본 이 가장 큰 차이점, 과거의 금융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지속 주장하는 전통적인 경기 침체는 가인 공급과 과도한 금리 인상, 이 과도한 금리 인상은 뭐 연준이 일시적으로 뭐 금리 인상 드라이빙을 좀 실패한 거고, 그리고 역시나 뭐 버블 가열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누구 하나 부정할 수 없는 그 원인이, 이 침체의 원인이 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네가 잘못했니? 너가 뭐 부채갈이 잘못해가지고 연쇄 부도가 일어났니? 아니면 너 때문에 뭐 과도하게 투자해가지고 공격적으로 너가 투자해가지고 뭐 너 때문에 엿대버렸니?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시스템이 붕괴되는 형식으로,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이런 시스템이 붕괴되는 형식으로 지금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기보다 이 사태를 일으킨 주체에, 과거에는 뭐 주체의 책임을 묻고 해결을 조금 주도적으로 하길 바랬다면 이번에는 이 질병 때문에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연준과 미국 정부의 이 정책 속도는 유례없을 정도로, 이런 가감한 속도는 누구 하나 이 부분에 대해 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대상이 이번에는 질병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연준은 딱히 눈치를 보지 않고도, 그래서 공화당이 민주당이 눈치를 보지 않고도, 아니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더 앞장서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정도로 이런 가감한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그 위기의 본질이 근본적으로 과거와 다르다는 게 명확한 팩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연준이 위기 극복의 가감한 정책과 속도를 펼친 것에 매우 대단하고 긍정적이었다고 말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뭐 과거 금융위기 때는 위기의 주범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은행에 대한 지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신용위기 확산이라는 이런 위기를 크게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뭐 대공황 시기에도 대공황이 발생하고 뭐 한 3년이 지난 이후 이때가 다 돼서야 뭐 긴급 구제안 이런 거 금융법이 통과되면서 이 시기에 바닥을 찍고 본격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회복을 했고요. 그런데 뭐 지금은 또 어떻습니까? 단 한 달, 아니 한 달도 안 걸렸죠. 이번에는 뭐 3월의 행보는 뭐 정말 유례없을 정도로 이 빠른 속도로 연준의 집행을 보여줬고, 단 한 달 만에 이 과거에 3년 동안 이루어진 게 단 한 달 만에 모든 게 집행이 되면서, 과거에는 뭐 2년 동안의 시간 동안 집행되었던 일이 한순간에 모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이번 사태를 분석하면서 위기의 본질이 과거와 다르다고 수차례 주장을 해왔고, 만약에 지금의 상황이 부채 축소가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불과 2개월 전에 올린 영상들, 주식시장을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역대급 기회가 된다, 다시 봐도 주가지수 뭐 1400, 1500은 기회인 것 같다, 주가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 뭐 이런 것 등등, 이런 영상들을 나름 만들고 주장하고 만들었던 이유도 결국 지금은 부채 축소로 인한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니고 너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가게나 기업의 부채 축소를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정부가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런 민간의 부채 위기를 정부가 오히려 껴안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연준이 너네 망하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돈을 대주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뭐 유럽은행 총재였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whatever it take 이러면서 무엇이든 내가 다 할게 이런 표현을 하곤 했는데 지금의 파월 형님도 whatever it takes 이러고 있고요. 뭐 본토 발음 아니고 오로지 코리아 잉글리시니 발음은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실물 경제의 실적을 보면 지금 대공황 금융위기에 준한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연준의 이런 강력한 정책을 보면 예전만큼 지금이 이 파산 기업이 많지 않은 이유이기도 해요. 결국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정부가 너네 망하지 마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게와 기업은 망하지 마라. 나 연준이 뒤에서 돈을 대줄게 이러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다고 아예 걱정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죠. 이런 부채 사이클의 중심이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정부로 지속적으로 이전이 되게 된다면 정부도 부채 부담에서는 여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뭐 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의 재정위기가 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고도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의 경우 기축통화국인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재정 확대가 진행된다는 점에서 뭐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과도한 부채가 지속적으로 집행이 되게 된다면 결국에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건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도 정책을 펼치는 건가 뭐 실질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하면서 해결하는 식으로 미국이 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정부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선 자국 화폐 가치가 약달러를 실현시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 부채가 100이라 본다면 화폐 가치를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달러를 또 상대적으로 좀 많아 보이게 만드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 가지고 부채를 좀 탕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이클 속에서 지속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해야 하고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약간 유도시켜 가지고 민간 부채를 정부가 지속 따르면서 이 정부가 떠안는 이런 부채 부담을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뭐 당장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 코스피 시장을 놓고 이야기해 본다면 이번 사태는 역사상 가장 짧고 굵은 리세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무작위적인 견제 없는 정책 실현은 회복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 경기 침체를 보면 경기 침체의 이런 깊이보다는 이런 식으로 기간의 좌우에서 이렇게 많이 되었고 이번 사태는 제가 보기에 이 1년 이하의 단기 침체 국면에 좀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누가 말하길 지금 실물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그래서 금융과 실물 간의 괴리가 매우 커진 상황이지만 저는 하반기의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이런 식으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리스크와 회복이 공존을 하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지금의 이런 주가 회복은 어쩌면 지금 과도하게 낮아진 기업의 실적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높아 보일 수는 있지만 본래 주식시장이 6개월 이상 이렇게 선반영되어 나타난 점을 감안해서 볼 때 경기의 흐름은 하반기 중에 저점이나 뭐 바닥 탈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기업 실적의 회복 현상도 이렇게 뒤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가 이 1450에서도 지속 주장해 왔듯이 이번 코로나는 전통적인 금융위기 성격과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놓고 극단적인 비관론에 사로잡히면 결국 자신이 이 올랐을 때, 이 금융지산이 올랐을 때 또 올라간 나무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2차 확산 리스크로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재차 매수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반기 극단적인 비관론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엿보면서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는 겁니다. 뭐 하반기 세계 경제 전망은 1편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2편에는 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 영상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